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파라섹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파라스의 등에는 동충하초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를 하면서 크기가 커져서 몸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파라섹트가 되죠. 그런데 이 파라섹트가 되면은요, 눈이 희멀거지다가 눈동자도 없어지고요, 몸통 부분은 버섯이 완전히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도요, 이거를 기생형 포켓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파라섹트는 엄밀히 말해서 기생,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이 생물학적으로는 기생도 공생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공생하면은 이게 서로 돕는 걸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은요, 말 그대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이 먹을 거를 공유하고 살면 그게 공생인 거예요.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 관계가 있죠. 서로 도울 때도 있고요, 경쟁할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어요. 요거를 편의상 이렇게 나눕니다. 서로 이득을 보는 상리공생, 한쪽만 이득을 보는 편리공생, 그리고 한쪽만 손해를 보는 편해공생, 그리고 경쟁. 이 경쟁 경우에는 둘 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생, 포식, 이렇게 편의상 나눕니다. 한 가지 예로요, 진딧물하고요, 거기에 공생하는 세균 부크네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크네라는요, 진딧물 몸 안에 있는 특수한 세포에 살거든요. 얘는 절대 세포 내 공생 세균입니다. 숙주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크네라는요, 어미 진딧물에서 새끼로 직접 전달됩니다. 약 1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딧물과 함께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숙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왜 이렇게 끈끈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진딧물은 식물의 수액만 빨아먹습니다. 수액에는 달달한 당분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은 매우 부족하죠. 마치 우리가 밥만 먹고 탄수화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진딧물이 혼자 살아야 했다면 진딧물은 아주 심각한 영양 실조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크네라가 등장합니다. 부크네라는 진딧물이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을 대신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딧물은 이 수액에서 얻은 그 당분, 탄소원을 부크네라에게 제공하죠. 그러면 부크네라는 또 그거를 먹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다시 진딧물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두 생명체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협력 시스템입니다. 이 세균은요, 흔히 말하는 기생체가 아니라 진딧물이라는 생명체를 완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요, 항생제를 처리해서 부크네라를 제거하면은요, 진딧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요, 부크네라의 유전체가 극도로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유전자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그러고는 진딧물과의 공생에 필요한 그런 유전자만 남겨둔 상태예요. 이것은 1억 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의 공진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요, 저의 분신과도 같은 절친 응교수에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자, 응교수 부탁합니다. 이 진딧물과 공생세균 부크네라의 관계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파라스와 파라섹트를 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파라섹트를 보면 이 완전히 기생이잖아 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이거 기생이라고 단정하기 뭔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진딧물 부크네라 같은 공생에도 가까운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버섯이 숙주의 몸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기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 생물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더 얘기를 전개하기 전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충하초와 파라섹트,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독버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감에는요, 분명 동충하초가 등에 자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파라스나 저 파라섹트 머리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게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그 동충하초보다는요, 독버섯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건 동충하초가 아니라 독버섯일까요? 아니면 동충하초인데 독이 있는 타입일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파라스와 파라섹트는 독 타입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중하세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동충하초는요, 곰팡이, 균이, 개미와 같은 곤충의 포자를 퍼뜨립니다. 포자가 몸에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면은요, 균사가 서서히 자라면서 숙주의 생리와 신경계를 교란합니다. 그러면 곤충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죠. 습도와 온도가 적당한 위치로 올라가서요, 나뭇가지나 인맥을 아주 강하게 꽉 깨물고 그냥 멈춥니다. 몸을 고정하는 거죠. 이건 마치 누군가 프로그램을 입력한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숙주는 죽고요, 곰팡이는 숙주의 몸을 영양분 삼아 자라 올라와서 보시는 것처럼 몸 밖으로 쭉 나와서 자실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실체에서 다시 포자가 퍼지면서 다음 숙주를 감염하죠. 숙주는 죽었지만 곰팡이는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관계는 전형적인 기생입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이런 행동 조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곰팡이가 정말로 그 숙주의 의식을 조종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의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 시스템을 교란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는요, 동충하초가 숙주의 뇌를 완전히 파먹어버리고 뇌를 장악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숙주의 신체 시스템을 하이제킹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동충하초와 같은 이런 곤충에 기생하는 이 곰팡이는요, 숙주 몸속에 자라면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물질이요, 그 곤충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근육 수축 이완을 조절하는 경로를 교란하고요,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숙주의 뇌가 어떤 신호를 보내든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와 근육 반응 체계는 이미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개미는 평소와 다른 시간에 움직이고요, 특정 높이로 올라가서 그 인맥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무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파라스와 파라섹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이 동충하초 같은 이 기생 곰팡이는요, 숙주를 포자 확산에 최적화된 그런 장소로 이동시켜서 고정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습도와 온도가 적절한 위치, 즉 자기가 자기 제일 좋은 위치죠. 거기에 숙주를 붙잡아 둔 뒤에 그 안에서 자라 나와서 포자를 퍼뜨리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숙주는 죽고 곰팡이는 번식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파라섹트는 다르죠. 여기저기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정된 채 포자를 퍼뜨리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취하는 동충하초형 기생 곰팡이거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숙주를 조종하는 곰팡이를 그냥 동충하초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혹시 좀비매미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 곰팡이의 공식 이름은 마소스포라 시카디나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매미는 바로 이 곰팡이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유충으로 지내잖아요. 성충이 되기 위해서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아이고, 그때 기다리고 있던 곰팡이 포자가 달라붙습니다. 성충이 되면 곰팡이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녀석은요, 훨씬 더 도전적인 전략을 씁니다. 매미의 이 복부를 차지한 채 날아다니잖아요. 그때 포자를 퍼뜨립니다. 심지어 숙주인 매미의 구애 활동을 조작합니다. 수컷에 감염한 경우 그 수컷이 암컷 흉내를 내도록 해요. 그래서 다른 수컷을 유인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숙주인 매미는 죽게 되죠. 그 사이에 곰팡이는 포자를 확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동충하초도 마소스포라도 결국 전략은 같습니다. 숙주를 이용해서 포자를 퍼뜨리고 숙주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라섹트는 다르지 않습니까? 포자를 퍼뜨리고 숙주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번식 역시 포자가 아니라 다른 포켓몬과 마찬가지로 교배를 통해 알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앞선 사례들은 모두 숙주를 번식 도구로 이용했고 결국 그 숙주는 죽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파라섹트는 숙주와 하나의 통합된 개체처럼 보입니다. 파라스를 보면은요, 이 도가면은 동충하초가 명령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충하초는 이 숙주의 몸을 영양분으로 삼고요. 번식이 끝나면 숙주는 죽습니다. 숙주가 먹든 굶든 상관이 없죠. 이미 숙주의 몸 안에 있는 자원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파라스는 다르죠. 계속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이 쭉 올라가서 버섯으로 자라납니다. 이거는 숙주를 즉시 죽이려는 전략이 아니죠. 숙주가 살아 있어야 자기도 자라서 버섯을 만들고 계속 자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라섹트로 진화하면 이제 완전히 그 버섯이 숙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셋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충하초도 마소스퍼라도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숙주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 파라섹트를 보십시오. 버섯이 엄청나게 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숙주가 지속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숙주의 생존이 곧 버섯의 생존인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동충하초나 이 마소스포라에 감염된 이 숙주는요, 어떻게 되죠? 번식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숙주는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파라섹트는 다르죠. 교배를 통해서 알을 낳고 모든 개체는 버섯과 함께 태어납니다. 이것은 수직 감염, 즉 모계 전달 구조를 의미합니다. 숙주와 버섯이 하나의 생식 단위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이 점이 파라섹트가 흔히 말하는 기생과 다른 점입니다. 이 구조 말이죠. 이거 진딧물과 부크네라 관계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숙주가 기생체에 당한 게 아니고요. 서로 생존 전략이 된 관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요. 아마도 이 최초의 파라스는 상당히 약한 포켓몬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잉어킹보다도 더 약할 거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숲속에서 이 구구한테도 아마 쉽게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곰팡이 포자와 함께하게 된 파라스는 얘기가 달라지죠. 저리가루, 독가루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결국 포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인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파라스의 등에 자란 동충하초는요, 이거 얼핏 보면 독버섯처럼 보입니다. 이거 도깨우리 이런 것처럼 야, 나 먹으면 너 위험하다 이런 경고 신호처럼 보여요. 그런데 파라스는 독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것은 곰팡이 포자에 의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숙주와 결합해서 외형적으로 위협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포식자의 접근을 억제하는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해서 독버섯으로 위장하는 게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라스를 숙주 삼아서 이 포자가 자라나면요, 결국 전체를 지배하는 파라섹트로 진화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파라스는 자신의 신체와 영양을 제공하는 대신요, 보호와 생존 전략을 얻은 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중요한 점은요, 약해서 당한 게 아니고요, 이 관계가 지속하도록 함께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라스가 이 관계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면 이런 구조가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없었겠죠. 반대로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스라는 숙주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초반에 이 파라섹트를 단순한 기생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편의상 우리는 생물 간 상호작용을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요, 자연은 우리 인간이 만든 분류표에 꼭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은 그 경계 위에 서 있기도 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요, 파라섹트가 완전히 지배당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획득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라섹트가 곰팡이에게 기생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리 공생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